네,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뵙게 되네요. 이렇게 상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또 어려운 가정들을 조금이라도 보살펴주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동안에 뭐가 좀 좋아지셨나요? 네.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죠. 그동안 뭐가 좀 좋아지셨나요? 좋아지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물어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맨날 힘들어 죽겠는데 왜 소장님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뭐가 좋아졌냐고 물어보니까 괴로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드는 걸 아는데 왜 자꾸 뭐가 좋아졌냐고 물어볼까요? 저의 이런 의도를, 저의 의미를, 이 말의 의미를 꼭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모를까요? 예,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아마 우리 통일가에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제가. 그죠?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뭐가 좋아졌냐고 물어볼까요? 그것은 우리 뇌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뇌에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예, 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떤 자극에도 자동적 부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동적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이 좋아졌나요? 그동안 어떤 게 좋아졌나요?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 뇌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뭐 힘든 게 뭐가 있었어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돼요? 힘든 게 그냥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잖아요. 우리 삶에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질문에 대해서 뇌는 대답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를 움직이는 방법은 내가 나에게 또는 상대에게 어떻게 질문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졌느냐고 물으면은 여러분의 뇌는 그 순간에 뭘 찾아요? 내가 뭐 좋아졌지? 나한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혹시 내가 기쁜 일이 뭐가 있었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좋아진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다시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며칠 전에 저런 일이 있었지. 그게 감사했었지. 라고 내 뇌가 감사한 일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오늘 무슨 일 없었어?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니, 별일 없어. 똑같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저녁에 식사를 할 때 꼭 두 가지 질문을 했었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했어요. 하나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어떤 게 있었어? 한 가지 새롭게 배우게 된 거 이야기 나누기. 또 하나는 오늘 하루 지내면서 네가 굉장히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거나 아주 감사했던 일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이런 어린 시기였지만은 그 두 가지 질문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내면서 내가 알게 된 거.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뭐 오늘 수학 문제 뭐 덧셈을 알게 됐든 뺄셈을 알게 됐든 아니면 뭐 미국 대통령이 뭐 누군지를 알게 됐든 어떤 내용이든지 내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서로 쉐어하는 거. 또 하나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감사했던 거. 또는 내 스스로를 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었던 거. 그거 한 가지를 나누기로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부모가 들어주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면은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행복해하고 부모와의 대화 시간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자주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이야기 나누기 할까요? 이렇게 자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가 좋아지셨나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여러분의 뇌에 자동적, 긍정적
사고의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한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네가 굉장히 감사했던 일, 기뻤던 일, 또는 의미 있었던 일, 그거 한 가지 좀 이야기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격려해주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부모와의 소통을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리면 지금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시간을 내서 가끔 그렇게 소통을 하면 참 좋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을 뭐 졸업하고 지금 아주 나이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가끔 그래요. 엄마가 너무 바빠서 엄마하고 얼마 동안 이야기를 제대로 못 나누면 엄마, 나는 내 영혼이 마르는 것 같아요. 영혼이 마르는 것 같아요. 엄마랑 이야기를 못하면. 너무너무 저는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하고 이렇게 소통을 제대로 못하면 영혼이 말라갑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어쩌면 다 마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행을 같이 해볼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네, 할까요? 짜증나. 어우, 짜증나.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실험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콩나물 실험, 뭐 양파 실험,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는 다 똑같았어요.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양파나 콩나물이나 이런 데는 아주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말을 했던 그 양파나 콩나물이나 이런 데는 다 죽어버리거나 싹이 나지도 못하거나 싹이 나도 조금밖에 못 나오거나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뭐가 이렇게 만들까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까요? 진짜 그 얘네들한테 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맞아요. 귀가 있어요. 네, 우리의 모든 이 물질들은 다 파동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파동. 그죠?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에너지와 낮은 레벨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좋은 말은 어떤 에너지예요? 높은 레벨의 에너지죠. 굉장히 사람을 살리고 굉장히 뭔가 희망을 갖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뭔가 서로가 소통하게 하고 이런 에너지를 가졌는데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 미워하는 말 이런 말들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레벨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낮은 레벨의 에너지들은 굉장히 상대를 해치는 그런 파동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화를 내게 해서 그 화가 나게 해서 우리 그 사람의 침을 채취를 했더니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왔냐면요. 황소 8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검출됐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2시간 동안 우리가 막 욕을 하고 화내고 막 미친 듯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막 이렇게 우리 감정을 자극해서 이렇게 우리를 그 화를 내게 하니까 우리 침에서 그렇게 놀라운 독이 검출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꼭 뱉은 것만 이런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또 우리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서로가 이렇게 교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명을 일으키거든요. 그 상대방을 미워한다고 말을 하면은 그 미워하는 파동이 다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밉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인간도 아니야. 너무 싫어. 너무 미워. 너무 미워. 너무 화가 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원리적으로는. 그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나쁜 감정이, 그 사람을 해치는 말들이 전부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와서 다시 나를 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명이라는 거예요. 공명.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말을 했든 그 감정을 내가 쓰레기로서 여기에 가지고 있든 그 작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우리가 해소하지 못하고 그런 우리 미운 마음, 그런 그 속상한 감정들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바로 스트레스 덩어리가 돼서 병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내 육신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로 연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일본 분들이니까 다 에모토 마사루 너무 잘 아시죠? 물에 대한 과학, 물에 대한 이런 그 신비한 그 체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말을 써붙여놓은 물과 이 망할 놈, 이렇게 써붙여놓은 물과 똑같은 물인데 이렇게 결정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파동 때문에 그래요. 파동 때문에. 그래서 정말 사랑합니다 할 때는 벌써 어때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벌써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벌써 넓어지는 거거든. 근데 벌써 망할 놈, 죽어버려, 넌 필요 없어 이런 말하면 벌써 내가 내 마음에서 이 모든 세포들 다 깨지게 되는 거야. 그죠? 나쁜 파동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언어의 힘, 말의 힘, 이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에 주먹으로 맞은 상처는 3일이면 낫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3대를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무섭고 굉장한 파괴력과 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네, 의사소통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메라비언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의사소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신 매우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우리가 시각적인 이미지, 또 청각적인 이미지, 또 말의 내용, 이것을 구분을 해서 미치는, 의사소통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하는 그 말의 내용은 사실은 7%밖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말 자체가 순수하게 전하는 내용은. 그런데 38%는 뭐라고요? 청각적 이미지예요. 청각적. 그 사람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이 말할 때 짜증내면서 말했는지, 크게 말했는지, 작게 말했는지, 뭐 바이브레이션, 뭐 목소리의 톤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몇 프로? 38%.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시각적 이미지예요. 내가 남편하고 아침에 싸웠어.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 근데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 더 싸울까봐 내가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실질적인 상처를 준 건 아니죠. 그죠? 말로서. 그런데 어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냐면은, 나는 남편을 향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내가 계속 화가 나 있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로서 이미 55%의 메시지가 매 순간 우리는 서로가 전달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내 얼굴을 모르고 있지만, 남편은 딱 퇴근해서 돌아온 순간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어때요? 나의 표정,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벌써 55%의 메시지가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이 전달이 되나요? 그렇죠. 바로 시각적 이미지예요. 시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소통이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서로의 의미를 전달하는 상호 교류의 과정이다. 이것을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근데 의사소통에는 이렇게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어때요? 말의 내용과 청각적인 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말이나 글, 이런 것들이 표현되겠죠. 근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몸짓이나 동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언어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기법,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적이란 기법이란 건 뭐냐면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견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 대신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의사소통에서 서로가 상처가 되는 것은 you 메시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가, 너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 내가 이럴 때 이랬었다라고. 네 번째로는 가능하면 짧게 이야기해야 돼요. 특히나 우리 남편들하고나 아들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더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가능한 짧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너의 생각은 어떤지, 이것을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또한 내가 자신이 듣고 있음을 내가 경청의 대상일 때는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탁에 유리 밑에다가 세 가지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지켜야 될 규칙 해가지고 세 가지를 딱 써서 붙여놨어요. 유치원 때부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는 똑똑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것. 내가 이야기할 때는 똑똑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것. 두 번째로는 상대가 이야기를 할 때는 잘 들어줄 것.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상대의 이야기가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절대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 이 세 가지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교육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딱 2명밖에 안 됐지만 애들이 절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거나 뭐 내가 할 거야, 네가 할 거야 하고 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통해서 규칙을 배워가고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줄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대화하던 방법을 가르치게 되면은, 내가 이야기할 때는, 내가 순서가 됐을 때는 내 이야기를 똑똑하게 잘 전달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상대가 이야기할 때는 끼어들지 않고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세 번째로는 상대가 나하고 의견이 달라도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내 생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잘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두 명이 이야기해도, 예를 들면 누나가 이제 연년생 아이들인데 누나가 막 재밌어가지고 막 자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동생도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가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딱 손을 들어요. 동생이. 누나, 나도 좀 이야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딱 손을 들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규칙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누나가 그래 너도 이야기해. 그러면서 바로 양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은 처음부터 무엇을 알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백지의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어떤 질서, 규칙,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사랑은 듬뿍 주지만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해야 될 것과 기준을 잘 정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부모가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은 아이들은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거나 남의 얘기를 안 듣거나 남의 얘기를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늘 뭔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6,500가정이나 3만 가정들은 이미 애들이 다 커버려가지고 다시 뱃속에 집어넣지도 못해요. 그죠? 그게 우리의 참 아픔인데, 이제 우리는 희망이 뭐예요? 이제 우리 손자들, 그죠? 이제 우리 손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패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예쁜 손자들, 우리 3세들, 손자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시킬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이 어리면 지금부터라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컸어도 늦지 않았어요. 언제나 가장 좋은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 아이가 20살이든 30살이든 내가 알았을 때, 그전에 내가 알지 못해서 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그게 깨달음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돼야만이, 그것만이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100번을 들었더라도 행해지지 않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유소장님 강의 내가 몇 번 들었어 이거지, 저거 나 다 알아, 이건 전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들은 것은 전혀 다르다.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깨달음, 정적으로 깨닫고, 정의,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알지 못했을 때, 그때보다 내 행동이 바뀌어서 더 나은 삶이 되었을 때, 이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알미는 그렇게 내가 예전에 몰랐던 것을 알고 깨닫고 행동을 해서 내 가정이,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게 1차적인 알미고요. 두 번째 완벽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내가 삶이 바뀐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옛날엔 이랬는데 이렇게 내가 변화했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어.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행복해.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완전한 알미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과 들은 것은 전혀 다르다. 100번을 들어도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B예요, B.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비언어적이란 거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 비언어적인 것은 거리.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해야 우리가 더 친밀하고 좋은 관계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하고나 남편하고나 굉장히 좀 뭔가 내가 좀 잘못한 상황에서 좀 사과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저기 떨어져서 여보 미안해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전달될까요? 가까이 다가가서 여보 스킨십 손을 잡고 여보 아침에 내가 좀 짜증내서 미안해요. 내가 조금 오늘 생리 때문에 좀 과민했었던 것 같아. 여보 아침엔 좀 화내서 미안해요. 이거하고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을까요? 거리가 매우 중요해요.
개인의 거리, 뭐 사회적인 거리에 이게 다 있습니다만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할 때 더 잘 소통이 될 수 있다. 그죠? 자, 자세는 어떻게 얘기할까? 미안한 사람이 또 남의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래 얘기해봐. 그래 무슨 얘기인데 이러면 어때요? 상대가 존중받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 그죠? 그래서 아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든 간에 나에게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신호를 보였을 때는 일단은 배꼽을 마주하고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꼽이 어디 있어요? 등 뒤에 붙은 배꼽은 없죠. 네, 배꼽은 앞에 있죠. 서로 마주 앉아라. 상대를 향해서 마주 앉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앞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해서 몸을 좀 기울여 주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래 얘기해봐. 할 말이 뭔데? 이러면 어때요? 하고 싶은 말이 일로 쑥 들어가 버려.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들 뭔가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나 보구나. 그래 엄마가 들어볼게. 이야기해 볼래? 이렇게 해요. 이게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시선. 뭐 이렇게 막 핸드폰 보면서 그래 말해봐 뭔데? 엄마 내 얘기 좀 듣고 있어. 그래 듣고 있어. 이러면 애들이 어떨까요? 막 말이 술술 나올까요? 완전 짜증나죠. 그죠? 그래서 상대를 보는 시선은 우리가 눈을 보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너무 눈을 한번 똑바로 쳐다보세요. 어색해. 그죠? 그래서 인중 정도. 원래 이렇게 코끝에서 목젖 정도를 보면 좋다고 하는데 인중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중 정도를 보면서 가끔 눈을 마주쳐주면 엄마가 내 이야기를 잘 듣고 있구나. 나에게 집중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인상 쓰면서 들어야 될까요? 그래.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막 이러면 어때요?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고 쏙 들어가 버려요. 그죠? 부드럽고 편안하고 은은한 미소를 띠면서 그래 우리 아들 그랬구나. 우리 딸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었네. 이러면서 여유 있는 은은한 미소를 지면서 어때요? 잘 호응을 해줘야 되죠. 몸짓은 아주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앉아있으면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상대방이 막 불편해지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런 자유로운 자세를 취해주면 좋고요. 이렇게 가능하면은 이렇게 가족끼리나 이런 저기에게는 애가 말하고 있으면 이렇게 손도 잡아서 어이구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랬구나 하고 손바닥도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이고 그랬어. 그렇게 힘들었는데 네가 어떻게 계속 혼자 참고 있었어. 이러면서 이렇게 손바닥 이런 데를 또는 이런 팔 이런 데를 터치해주면서 들으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음성은 어때요? 음성은 저도 음성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딱딱하진 않죠? 딱딱할 때도 있어요. 네, 그죠? 그러나 딱딱하지 않는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같이 호응을 해주고 추임새를 해주고 이렇게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비언어적인 소통 방법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대화를 실질적으로 할 때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은 우리 한국말에 배를 저을 때 어기여차 이런 게 있거든요. 배를 저을 때 서로 힘들으니까 배를 어기여차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창안에서 어기역차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는 뭐예요? 어떤 이야기든지 들어준다. 남편이 아내가 어떤 이야기든지 잘 들어준다. 이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 내가 선별하는 게 아니에요. 됐고 이러면 안 돼요. 특히 우리 아빠들 됐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어떤 이야기든지 잘 들어준다. 아빠 제가 사고 쳤어요.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어떤 이야기도 잘 들어준다. 두 번째 기는 뭐예요? 기분을 이해해 준다. 상대가 어떤 기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기분을 이해해 준다. 역은 뭐예요? 역지사지 공감을 해준다는 거. 그래 아빠도 네 얘기 들어보니까 아빠도 청소년기 때 그랬어. 아빠도 좀 사고 쳤거든. 그래 아빠도 이해하지. 남자라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야. 공감해 주는 거. 그죠? 그게 여기에요. 그럼 차는 뭐예요? 생각에 차이가 있으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청소년기의 아이들과 50살인 아빠와 또는 청소년기의 딸과 50살인 엄마와 생각이 같을까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전혀 다른 외계인들끼리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우리 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서로 인정해 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대화 전략에서 원무지개. 무지개 있잖아요. 무지개. 그죠? 무지개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무지개. 네. 첫 번째, 원은 뭐예요? 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투가 뭐인가? 이 사람의 원투. 그러면 상대방이 원투를 얘기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봤는지, 무는 뭐예요? 무엇을 해봤는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물어봐주면 돼요. 엄마, 나는 이번에 100점을 맞고 싶어요. 막 올백을 맞고 싶어요. 오, 우리 딸, 네가 이번에 올백을 맞고 싶구나. 근데 고민이 뭐야? 근데 진짜 그거 살 수 있을까? 좀 고민돼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네가 100점을 올백을 맞고 싶은 진짜 이유가 뭐야? 그럼 엄마가 엄청 기뻐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원투와 리얼 원투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원투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뭘 물어봐야 되냐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행동했어? 라고 하는 doing을 물어봐야 돼요. 너는 그러면 네가 올백을 맞고 싶어 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은 어떤 것들을 해봤어?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이번에 뭐 내가 새벽 2시까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점수가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엄청 고민돼. 네가 또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와, 우리 딸 너무 대단하다. 그거 너무 엄마는 평생 동안 12시까지도 해본 적이 없어. 너무 대단한 거야. 그 노력하는 자체가 너무 대단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벨레이션, 이게 G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평가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평가를 이벨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결과가 어땠어? 2시까지 막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 해봤더니 어땠어? 근데 너무 잠을 못 잤더니 오히려 시험 시간에 막 머리가 어지럽고 어제 알았던 것도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네가 올백을 맞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2시까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시험을 봐보니까 너무 잠을 못 자니까 네가 생각한 만큼 결과가 잘 안 나왔구나. 공감해 주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계획은 뭐예요? 플랜. 그러면 이번에 네가 다시 뭔가 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이 계획을 어떻게 좀 수정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다르게 목표를 세워볼 수 있을까? 이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너무 심플하죠? 여러분 이제 대화 다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네.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아까 무엇이든 들어주고, 그죠? 다시 한번 가서 올라가 볼까요? 어떤 얘기든 들어준다는 자세로 상대방의 기분을 잘 이해해 주면서 역지사지, 공감을 해주고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 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주제를 꺼내면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어떤 거야? 라고 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질문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doing에 대한 질문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 이벨레이션 평가를 해봤더니 잘 안 되니까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평가를 해봤더니 뭐가 잘 안 됐어. 그걸 알았잖아요. 그럼 다시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다음에 다시 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내가 수정을 하면 좋을까? 네가 어떤 부분을 좀 수정을 하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플랜을 세워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플하죠? 여러분 이제 다 대화의 달인이 되겠죠? 그죠? 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쉬운 거지만 이게 잘 50년간 막 40년간 50년간 그런 방법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게 익숙하지 않아요. 남의 신발을 신는 것처럼 절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것은 항상 유 메시지로 말하는 습관 때문에 그래요. 유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으로 시작하는 거야.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도대체 행동이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너 전달법은 상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행동에 대한 비난, 비평, 평가 이런 것을 전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긍정적으로 상대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익숙하지 않아요. 늘 비난을 받고 평가를 받고 판단을 당하면서 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 왜 그래? 너의 행동이 왜 그래? 너 왜 동생 때려?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너 행동이 그게 뭐야? 너무 익숙하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너무 리얼하대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리얼하게 하네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너 전달법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고 느껴져서 감정이 상대방이 상하게 돼요. 그죠? 그리고 그 결과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같이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가트만이라고 하는 부부관계 전문가이신, 부부소통 전문가이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50년 동안 3,600쌍의 부부들을 아주 과학적인 분석의 데이터를 통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은 이 부부들을 이런 방에다 넣어놓고 이제 관찰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밖에가. 그래서 이제 그냥 자유롭게 대화를 하게끔 해요. 일상 대화, 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일상 대화를 하는 모습을 이제 1시간 정도 원래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해놨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계속 살 것인지, 앞으로 이혼하거나 결국은 불행하게 인생을 살 것인지를 3분만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면, 몇 분? 3분, 30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남편과 대화하는 것을 3분만 지켜보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것인지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이혼하거나 불행하게 살 것인지를 96% 정확도로 맞췄어요. 몇 년 동안? 50년간 연구해서 3,600쌍, 7,200명을 면밀히 과학적인 분석을 데이터를 다 연구를 해서 그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게 행복한 부부하고 불행한 부부들은 아주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행복한 부부들은 어떠냐면은 이런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상대가 어떤 의견이든지 대화의 주제를 내면은 굉장히 호응을 잘했어요. 그 사람이 말이 옳다 틀리다 판단하지 않고, 그랬구나. 당신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랬어? 추임새를 많이 해주고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 불행한 부부보다 20배 이상을 더 많이 했어요. 20배. 그렇게 그 불행한 부부들은 말을 할 때마다 근데 4가지, 이 반복적인 단어를 많이 했거든요. 반복적인 패턴을 반복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불행한 부부들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은 비난을 그렇게 많이 해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잘못했지. 네가 그딴 식으로 하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다 너 닮아서 그래. 다 네가 문제야. 너만 바뀌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비난을 많이 하더라. 아주 이거 비난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 상대가 어떤 것을 내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그것을 맞아 내가 좀 그때 그랬지.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좀 잘못한 것 같아. 생각해봐도. 이게 수용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불행한 부부들은 상대가 내 행동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적했을 때는 바로 뭐예요? 방어를 치더라. 너는 뭘 저랬는데? 당신 뭐 그렇게 잘났어? 당신 잘한 게 뭐야? 당신 지난번에 나보다 훨씬 더 했거든? 이러면서 바로 방어를 치더라. 이게 두 번째 언어의 패턴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경멸이었어요. 경멸은 상대방을 굉장히 무시하고 어린애 취급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말투거든요. 아이고 주제에 꼴값을 떨어요. 야 네가 아는 게 뭐냐? 막 이러면서 완전 이 사람의 자존감 자체를 아주 그냥 비벼버려. 발바닥 비벼버려. 그래서 이 사람 자신에게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존재감 자체를 다 망가뜨려버리는 이런 어투가 바로 경멸이거든요. 경멸. 이런 경멸 언어를 많이 썼고요.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담쌓기예요. 상대가 어떤 말 하면 아예 반응을 안 해버려. 전화하면 전화 끊어버리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말해도 대답도 안 해버리고 어디 딴 데로 피해버리고 다른 방으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집 나가버리고 이걸 담쌓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4가지 패턴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4가지 패턴을 보이는 부부들은 100% 불행하게 살거나 결국 이혼으로 가더라. 그것을 몇 퍼센트 정확도로 맞췄다고요? 50년간 96%의 정확도로 맞았어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언어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내가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또는 자녀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우호적으로 상대방 그랬어? 그랬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엄마도 그럴 때 많아. 엄마도 얼마나 실수 많이 했는데 너 그 정도는 실수도 아니야. 그 정도는 그 시기에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우호적이고 다가가는 이런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게 아무리 붙잡아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늘 말끝마다 비난하고 또 방어를 치고 또 경멸을 하고 또 담을 쌓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가고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메시지 그런 게 다 너는 다 유메시지잖아요. 유메시지는 그래서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메시지를 써야 되죠. 아이메시지. 아이메시지는 뭐예요? 나는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유메시지는 너는 네가 그 대화의 화제가 중심이 너가 됐잖아요. 근데 아이메시지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그래서 아이메시지는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있는지 상대에게 진실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아이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문제를 유발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한테 막 좀 심한 말이 화를 확 내면서 막 뭐 물건을 집어 던졌어. 그러면 이게 아이의 행동이죠. 그러면 그 아이의 행동이 엄마에게 어떤 영향을 줬어요? 엄마가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아이의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엄마가 놀라고, 그죠? 또 아이가 그렇게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도 또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고, 또 엄마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네가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막 물건을 집어드는 거 볼 때 엄마가 너무 좀 걱정이 돼.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엄마가 좀 눈물이 나. 이것은 아이에게 전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 내가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것까지 있는데 엄마는 네가 화가 날 수 있고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지만은 그럴 때 네가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보다 네가 말로써 엄마 나 지금 정말 화났거든. 엄마 나 지금 정말 화가 났어.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절대로 비난받았거나 아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비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야, 이 녀석 너 이게 뭐야? 너 이 행동이 이게 뭐야? 이 버릇없는 행동이 뭐야? 너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악을 쓰고하면 아이는 더 폭력적이 되죠. 더 화를 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말하는 거지만 아이 메시지와 유 메시지는 너무 다르다. 소통하는 데서 너무 다르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유발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비난의 의미를 담지 말고 그 사실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을 하고요. 예를 들면 네가 나에게 건방지게 말대꾸를 할 때 이건 뭐예요? 건방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또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X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엄마는 네가 엄마에게 말대꾸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순수한 행동만을 가지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건방지다, 버릇없다 이런 것을 빼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판단이잖아요. 나의 비난이잖아요. 나의 평가잖아요. 이것을 빼라.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바로 내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비난 이런 것들이 평가 이런 것들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만 서술을 해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상대방이 그 다음에는 나에게 미친 영향을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행동을 말하라 그랬죠. 그러면 영향이 뭐예요? 네가 말도 없이 자리를 자주 비우니까 내가 힘들어. 이것도 또 뭐예요? 또 평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도 없이 자주 자리를 비우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그죠? 영향. 얘가 자꾸 자리를 비우고 없어지니까 그 할 일이 나한테 넘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시키거나 기다리고 있어야 해. 이게 영향이야. 그죠? 이 영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 다음에는 어때요? 상대의 행동을 인한 영향 때문에 생겨난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세 번째 단계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해주지 않아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했어. 근데 그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는 뭐예요?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도대체 뭐 때문이야? 왜 말하라는 거야? 왜 말하래? 말을 해, 말을! 이렇게 하면 어때요? 또 막 이렇게 막 채근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말해주지 않아서 엄마는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했어.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스텝을 밟아보고 하면 첫 번째 행동. 문제를 유발한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어떤 행동이. 두 번째, 그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세 번째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구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엄마의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 엄마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 엄마가 그래서 좀 화가 났어. 뭐 괜찮아요. 어떤 감정이라도 그 감정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청을 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구체성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대화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린아이들이 막 침대에서 뛰어나요. 행동이 아이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있어. 쿵쿵쿵쿵쿵. 그럼 엄마가 미치는 영향은 뭐예요? 아이가 다칠까봐. 그죠? 막 뛰다가 얘가 또 어디 가서 뭐 침대 목소리에 부딪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다칠까봐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화가 날 수 있죠, 엄마가. 그죠? 그게 엄마에게 미치는 영향이야.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우인이가 침대에서 뛰니까 보고 있는 엄마는 네가 다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 이게 엄마의 감정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지금 느끼는 감정. 그래서 엄마는 내가 침대에서 안 뛰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엄마가 우리 딸이 다칠까봐 엄청 불안하거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어때요, 아이가? 굉장히 엄마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너 내려와. 너 뛰지 말라 그랬지. 엄마 말을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 꼭 다쳐봐야 알겠어? 너 또 다쳐볼래? 지난번처럼 여기 피 날 거야? 여기 또 찢을 거야? 병원에 갈까? 주사 맞아? 완전 협박, 공갈, 막 엄청나게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막 하고 또 울고 나중에 이제 또 화가 나니까 또 동생 가서 큰 대 패주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못되면. 그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 나 전달법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 두 사람에게 모두에게 문제점이 없을 때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좋은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긍정적으로. 너 그 행동 고쳐. 이런 식이 아니라 엄마는 이렇게 네가 했으면 좋겠어. 너 그거 잘못된 거 알지? 너 고쳐. 엄마가 몇 번 말했어. 지난번에 말했지?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이야. 이런 협박.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아들, 이것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지금 핸드폰을 내가 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엄마가 조금 걱정이 돼. 그리고 엄마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네가 많이 하고 싶지만, 조금, 우리가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1시간 후에 엄마가 돌려주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네가 인사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것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네가 인사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구나. 인사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대화법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칭찬을 해줄 때도 아유 우리 아들 착하네. 아이고 인사 잘하네. 착하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물론 뭐 전혀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근데 그런 칭찬은 그렇게 마음이 와닿잖아. 아, 우리 아들, 너는 참 인사성이 밝구나. 야,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단다. 너는 앞으로 꼭 성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어떨까요? 더 인사를 잘하겠죠. 근데, 아이고, 그래, 착하네, 우리 아들. 뭐가 착하다는 건지 맥락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하더라도, 혹은 야단을 하더라도 그 아이의 행동에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인사를 참 잘하는 너의 그런 행동은 정말로 성공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란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고 말을 하거든. 왜냐하면 인성의 기본은 인사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인성교육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른들 보든 뭐 친구를 보든 누구를 보든 인사를 잘하는 것이구나. 인성교육의 핵심은 인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많이 가르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이거 하나만 가르치세요. 제발. 그리고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인사도 않고 이웃 봐도 인사도 안 하면서 애들한테 인사 잘하면 성공한다. 그러면 애가 말이 씨알이 먹히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인사 좀 하세요. 엄마, 아빠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인사도 안 하면서 무슨 인사를, 어이구, 진짜 놀고 있네. 애들이 속으로 이래요.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인사가 인성의 기본이구나. 그럼 인사를 잘하는 아이로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면 누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일어나면 항상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우리 아들 잘 잤니? 우리 예쁜 딸 잘 잤니? 당신 잘 잤어요? 항상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저는 아침에 지금도 항상 산책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거든요. 1시간 반 정도는 아침에 산책을 하고 출근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동네 사람을 모르니까 잘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하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리고 제가 혹시 시간이 안 맞거나 뭐 출장 갔다 와서 제가 안 보이잖아요. 온 동네 거기 사람들이 다 저를 기다려.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보고 싶었대요. 세상에 내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왜 그래요? 늘 아침에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아줌마가 왜 오늘 안 보일까? 그 인사 잘하는 아줌마가 왜 오늘 안 보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 아침에 하루에 에너지를 얻는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항상 먼저 인사하자.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뭔가 야단을 치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적 나 전달법이라는 것. 예방을 하는 것. 그죠? 어떤 일이 있을 줄 있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예방해야 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어떤 상대방의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예상이 되거나 걱정이 될 때 미리 그런 사태를 직면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죠? 일단은 애들이 쇼핑 가면 어때요? 막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장난감 가게 가면 이것저것 막 다 만지고 막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난리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쇼핑 가는 게 너무 무서워. 왜냐하면 또 거기 가서 안 사주면 또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이 좀 막 액팅아웃이 심한 아이들 있잖아요. 막 안 사주면 울고 떼쓰고 소리 지르고 구르고 막 바닥에 눕고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랬을 때 엄마가 너무 당황스럽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예방적 나 전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내일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쇼핑 갈 건데 엄마가 좀 걱정이 돼. 뭐가요? 왜요? 이렇게 하잖아요. 쇼핑 도중에 우리 아들이 또 막 장난감을 사달라고 때를 쓰게 되면 엄마가 시장을 다 보지 못하고 오게 될까봐 좀 엄마가 걱정이 되거든. 그럼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엄마 나 때 안 쓸 거야. 엄마 나 때 안 쓸게요. 아 그래? 우리 아들 그럼 엄마하고 약속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손가락 걸고 복사하고 카피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게 미리 애행 연습을 해놓으면 어때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다음날 어제 엄마랑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가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행동이 순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예방적 나 전달법이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면적 나 전달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직면적.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용하는 나 전달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행동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주로 아랫사람이나 친구들 간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말하고 싶은데 친구가 대답을 안 하거나 또는 아이하고 말하고 싶은데 아이가 대답을 안 할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 사춘기 아이들. 엄마 아빠 말에 대답을 안 하잖아. 이게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는 거. 뭐 아이하고 말한다.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는 우리 아들이 엄마가 말할 때 네가 대답을 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으면 엄마 마음이 좀 상해. 그래서 엄마는 엄마가 너에게 말할 때는 엄마 눈을 좀 바라봐주면서 엄마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에 대해서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 아들도 말을 할까요?
땡 아니에요. 그건 말을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싸울까봐 참잖아요. 남편에게도 막 부글부글한데 그냥 또 말하면 또 깨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그죠? 막 여기 막 참아. 돌덩어리가 여기가 막 이만큼만 바위덩어리 우리가 다 하나씩 안고 있어. 그죠? 그러다 그게 암덩어리가 돼요. 암덩어리가.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참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참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잘 이야기해야 돼. 잘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치는 감정을 얘기를 하고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부탁을 한다. 이게 이제 메시지 전체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할 때 네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거나 쳐다보지 않으면 엄마는 되게 기분이 상하고 우울해져, 속상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아들이 엄마 알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대답 잘해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은 어때요? 됐거든? 이러거든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이 또 한번 화살을 또 맞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상처받지 말라. 상처받지 말라.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내가 말했을 때 대답을 잘하는 또 엄마가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좀 속상해. 엄마가 이야기할 때 우리 아들 좀 귀찮아도 대답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때? 이러면 됐어요. 나 말하기 싫거든. 이렇게 하더라도 상처받지 말라.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것은 내 책임이지만 대답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상대방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화가 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말하면 너는 들어줘야 돼 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화가 난다는 건 뭐냐면은 현실은 이거야. 현실은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내 기대는 아이가 엄마를 존중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대답도 잘 해주는 거야. 그죠? 근데 아이는 이만큼에 있는데 나는 이만큼의 기대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뭐가 있어요? 갭이 있죠, 갭. 이게 바로 갈등이라는 갈등. 그죠? 그래서 이 기대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가 따라 올라올까? 내가 내려가야 될까? 내가 내려가야 되죠.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지만 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소통이에요. 그럼 아이가 계속 대답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단 말하는 건 엄마 책임이다. 우리 아들 이렇게 좀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떻게? 됐어요. 난 엄마하고 말하기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그것도 내가 공감해주고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지금은 꼭 말하세요. 참, 엄마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엄마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너는 도대체 바뀔 가능성이 없어. 아유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니. 아유 지 아빠 닮아가지고 아유 지겨워 이러면서 결국 다 엎어버려.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안 들어주더라도 오케이 그래 우리 아들이 지금은 꼭 붙이세요. 지금은 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구나. 나중에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라도 엄마한테 이야기해줘. 이렇게 그냥 물러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자세에서 끝장을 보려고 끝장을 얘기를 안 하고 싶다는데 기어코 말을 하라고. 왜 말 안 하냐고. 뭐 때문이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말을 전달하지만 대답은 상대의 몫이다. 그 사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든 부정적인 대답을 하든 우리는 오케이로 수용을 해줘야 된다. 아, 네가 지금 별로 말하고 싶지 않구나.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나중에 우리 아들이 혹시 마음이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얘기해줘. 엄마는 언제나 오케이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나중에 자기 마음이 풀리면 조금 엄마 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엄마 지금 바빠. 말하라고 했잖아. 그구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 얘기해. 그럼 또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아이가 마음을 내서 엄마하고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바로 아이한테 집중을. 오, 우리 딸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 그럼 엄마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설거지를 멈추고 네 이야기를 먼저 들어줄까? 아니면 설거지를 한 다음에 얘기를 들어줘도 될까? 아니면 설거지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도 될까? 선택권을 주시라는 거예요. 선택권. 아시겠죠? 엄마 지금 설거지 아빠한테 가서 놀고 있어. 이따 얘기해. 이러면은 또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빨리, 아이가 말하고 싶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 보구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엄마가 지금 설거지 중인데, 설거지 하면서 들어도 될까? 아니면 설거지 끝나고 얘기 들어줄까? 아니면, 아주 급한 일이요. 지금 엄마가 설거지를 중간에 놓고 얘기 들어줄까? 그러면 아이도 다 판단하거든요. 엄마, 얘기, 그냥 설거지 하면서 들어도 돼. 이럴 수도 있고, 조금 이따 얘기해도 돼. 이럴 수도 있고. 아주 급한 얘기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빨리 설거지, 장갑 벗고 바로 아이한테 이야기 들어줄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이게 소통이에요. 아시겠죠?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근데 이런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바쁘다고 놓치게 되면 애들은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실망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안 통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안 해버려요. 그게 굳어지면 이제 다시는 그 벽을 못 넘어가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적 나 전달법이라는 게 있어요. 개방적 나 전달법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행동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평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개방적 나 전달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나를 보다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행동을 맞춰주려고 좀 노력해주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 개방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엄마는 초록색이 좋아. 왜냐하면 초록색을 보면 숲이 생각나고 편안한 마음이 되거든. 그럼 아이는 어때요? 우리 엄마는 이 초록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초록을 보면은 이렇게 숲이 생각나는구나 하고 엄마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죠. 이게 바로 이제 개방적인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공감적 의사소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즉 화자, 말하는 사람이 어떤 정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기대든 어떤 필요, 욕구, 가치, 의도, 실행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메시지를 받는 청자, 듣는 사람에게 보내죠. 그러면 이 청자는 어떻게 돼요? 잘 주의를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보내는 어떤 메시지, 이야기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재진술. 네가 아까 말했던 것은 이런 내용인가? 이런 내용 맞니? 이런 식으로 재진술을 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약하고 재진술을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좀 이야기를 할 때 잘 이해 못하는 것은 다시 질문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엄마들에게 이렇게 그랬구나 하고 이제 대답을 하라고 했더니 어때요? 우리 엄마들이 맞아 그랬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가서 집에 가서 정말 열심히 그랬구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말했더니 계속 그랬구나 했더니 애가 기뻐할까요? 화를 낼까요? 그랬더니 처음에 애가 그랬구나 한 번 했을 땐 괜찮았어. 근데 계속 30분 동안 엄마가 그랬구나만 하고 앉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엄청 짜증을 내는 거야. 뭐가 그랬구나 짜증나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일본 멤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정직하고 융통성이 없는 이 패턴 때문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그랬구나를 하라고 했다 해서 계속 그랬구나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면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을 해야 돼요. 엄마 나 오늘 엄마하고 친구랑 싸웠어. 그러고 나 너무 화가 나서 나 진짜 화가 나고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감해. 그랬구나 우리 딸 친한 친구하고 그렇게 오늘 싸워서 네가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네가 많이 화가 났나 보구나. 그게 그랬구나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엄마들이 이제 당황하는 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야. 그 다음에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랬구나를 언제 또 해야 되는지, 타이밍이 언제인지, 요것을 이제 감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다가,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또 애가 뭐라고, 또 그랬구나. 영혼 없이 또, 그랬구나.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애가, 뭐가 그랬구나. 짜증나게 엄마는, 엄마하고 말이 안 통해. 짜증나.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엄마들이 처음에 잘 몰라서 뭔가 애를 위해서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뭔가 배운 것을 실천을 하고 싶은데 두 발짝을 못 가서 애들한테 비난을 공격을 엄청나게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화는 공감과 질문의 반복이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딸이 그래서 친구하고 싸워서 그렇게 속상했구나.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래, 엄마가 이해가 간다. 엄마도 그렇게 청소년기 때 친구하고 싸웠을 때 굉장히 속상했었거든. 이게 공감이에요. 그 다음엔 궁금하잖아. 얘가 왜 싸웠는지.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싸우게 됐니? 다시 질문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거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공감. 그래서 싸우게 됐구나. 이해가 가네. 그래. 근데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다시 질문. 또 너는 그때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하게 됐어? 또 질문.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감과 질문의 반복이 바로 대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반응을 해주고 이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상대방 말을 듣고 확인해주고 명료화해주고 또 이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알아들으면 다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래서 이렇게 돼서 하고 정정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대화의 기술이라는 것은 상대를 존중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칭찬과 격려를 적절하게 섞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칭찬과 격려는 자녀의 자신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길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사실적으로 칭찬해야 돼요. 행동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행동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하고 칭찬을 해줘라. 형식적인, 아유, 착하네, 훌륭해, 이런 거 칭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은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칭찬해주면, 엄마의 심부름을 도와줘서, 엄마가 오늘 너에게 심부름 시켰는데, 엄마를 심부름을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착해, 아이고, 착해, 고마워. 이게 아니라, 네가 엄마의 심부름 해줘서 참 고마워. 엄마가 참 도움이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칭찬해줘라. 그리고 행동의 동기를 존중하고 격려해라. 항상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막 2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결과가 안 나왔고 아까 우리가 오전에 수업할 때도 그런 엄마가 있었거든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했대.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가채점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었어. 근데 실질적으로 채점을 해봤더니 거기서 10점이 더 마이너스였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적이 나오니까 그 10점에 또 5점이 더 마이너스가 났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보다 15점이 더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엄마도 속상한데 당사자인 아이는 얼마나 속상할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가채점을 잘못해가지고 15점 이상의 차이가 났을 때 보는 엄마도 속상하지만 누가 제일 속상해요? 그 당사자가 제일 속상한 거예요. 애가 싸우고 오면은 엄마도 속상하지만 싸우고 온 그 아이가 제일 속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노력을 해서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 결과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훌륭한 행동이란다. 지금 너에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늘 이렇게 태도가 좋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결국은 승리한 사람이 되거든. 엄마는 너의 그런 태도, 늘 너 자신이 뭔가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을 이어간 태도를 엄마는 크게 칭찬하고 싶어. 그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네가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과도 좋아지게 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아들은 충분히 열심히 했어. 엄마가 그것을 잘 알아. 이렇게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또 과정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줘라. 그리고 아이의 입장에 동조해주는 반응을 보여줘라.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또 아이와 눈높이를 맞춰줘라. 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바쁘게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뭐, 그래도 지금 끝나고 나면 뭔가 좋은 말 듣긴 들었는데 뭔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머리를 믿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뇌세포가 많이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 나가면 벌써 다 까먹어요. 그래서 자주 이제 반복해서 보세요. 그리고 말은 부메랑이다. 내가 하는 말은 이 우주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말이 다 나에게 돌아와요. 여러분이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 언젠가 그 나쁜 말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되겠어요? 상처 주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말은 부메랑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썼던 교육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행복하세요.